안녕하세요. 저는 하이드로소프트 신규철 차장입니다. 오늘 웹세미나 핫패스 공정분석 모델링 소개라는 이름의 웹세미나를 발표할 신규철 차장이고요. 이 핫패스 공정분석 모델링 소개라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핫패스 처리 공정 분석을 위한 모델링 시에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 발표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델링과 이제 시뮬레이션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이내믹 메커니스틱 모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핫패스 처리 시스템 모델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델링 방법 및 순서, 그리고 적용 사례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오늘 발표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두었으니까 발표 중에는 좀 질의를 지양하시고 원활한 발표 진행을 위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모델링, 시뮬레이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해석 프로그램을 돌린다라든가 할 때 모델링을 해봤어 이런 식으로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면은 실제 시스템을 가상으로 대표하여서 만든 것을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에는 수학적 모델이나 물리적인 그런 모델이 있을 수가 있으며 지금 다음과 같은 모델이 이제 수학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델을 제작하는 과정 또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이유는 실제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 실제 시스템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관망을 구축한다라든가 하수 처리 공정을 배치를 해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델 구축이 되는 거죠. 즉 모델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뮬레이터란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이 이러한 모델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를 말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모델링 방법에서 예를 들어 설명드릴 이 GPSX와 같은 프로그램을 시뮬레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의 실험이라고도 불리는 시뮬레이션은 이러한 시뮬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가상 실험들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 이유는 실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신에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시간이라든가 인력, 경비를 대폭 절약하고 실제 시스템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부담 없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런 모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모델 안에는 뭐가 있는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일련의 방정식, 수학적 모델 같은 경우는 일련의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방정식은 이제 모델의 구조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모델에서 살펴보면 농도값이 이제 시간에 따라 감소한다는 것을 간단한 이제 방정식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매개 변수는 이제 모델 보정을 위해 필요한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 매개 변수가 k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은 시작점에서의 이제 조건 값을 의미를 하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0일 때의 농도 C 값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계 조건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음의 유량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은 조건들이 경계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터에서 모델링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C나 C++, 비주얼 베이직, 이런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나 아니면 이제 매트릭과 같은 전문 프로그래밍 언어로 짜여지게 되고요. 개방형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언어를 알고 있다면 사용자가 기능을 변경하거나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를 구하기 위한 수치 해석기인 Numerical Solver 같은 경우에는요, 방정식을 steady state, 정상 상태나 또는 다이내믹 동적 상태에서 이제 해석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인터페이스,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시뮬레이션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해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모델 그 풀이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시뮬레이터는 초기 조건이 주어지면 다음과 같은 이제 비선형 대주 방정식에 대해서 비선형 대수 방정식 풀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모델의 정상 상태 버전을 해석을 하게 되고요. 또한 수치 적분을 이용을 해서 연속적인 그 시간 간격에서의 그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모델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 적분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제 함수를 여러 개의 이제 구간으로 이런 구간들로 쪼개서 최대한 함수에 이제 근접하게끔 짧게 쪼개면 쪼갤수록 근접하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이 고정된 구간이라든가 여러 구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이제 수치 적분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한편 그 해석 시에는 이런 상반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해상도나 안정성을 높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시뮬레이션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제 시뮬레이션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한다면 어느 정도의 그 해상도나 안정성에 있어서 일정 부분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반관계의 균형에 있다라는 점, 상반관계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시뮬레이터 내에서 자동적으로 다 처리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터 모델링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모델의 적용 한계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제 적용할 때 제대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이내믹 메커니스틱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들었을 때 이게 뭔가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쪼개서 말씀을 드리면은 다이내믹 모델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동적 그런 상태를 해석할 수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시간 변화에 따른 동적으로 이제 변하는 거니까 조건을 인식을 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예측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커니스틱 모델 같은 경우는 공정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개발된 모델이고요. 경험에 그 기초에서 개발된 모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모델을 다이내믹 메커니스틱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이 그 다이내믹 메커니스틱 모델이 새로운 모델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그 지식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해의 그 향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되는 모델 개발,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그 CPU의 성능이라든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시뮬레이션 성능이 향상되면서 이러한 그 다이내믹 그 메커니스틱 모델이 점점 더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액티베이티드 슬러지 모델, 즉 활성 슬러지 모델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1950에서 60년대에 이제 처음으로 그 BOD 제거와 질산화에 관한 이론과 모델이 그 개발이 되었고요. 1970에서 80년대에 들어가지고 구체적인 개발이 되었습니다. 뭐 기질의 분류라든가 COD의 전환, 뭐 생물학적 그 영양물 제거의 통합적 연구가 이루어지는 등의 그 구체적 개발이 있었고, 마침내 이제 1987년에 그 국제물 IWA 국제물 학회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ASM1 모델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뭐 ASM2D라든가 ASM3라든가 지속적으로 후속 모델이 개발되었습니다. 웨이스트 워터 트리트먼트 플랜트, 그 하폐수 처리 플랜트 시뮬레이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시뮬레이터는 이제 1990년대 초반에 최초의 상업적인 시뮬레이터가 출시가 되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생물학적 공정과 침전 공정에 중점을 둔 이런 생활하수 처리 위주의 시뮬레이터였습니다. 이러한 시뮬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시공 전에 이제 테스트 플랜트라든가 또는 파일럿 플랜트 설계에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그 공정의 문제점이라든가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또는 설계값에 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공정 최적화를 위해서 또는 이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운영자들에게 그 교육 툴로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합해수 처리 시스템의 그 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해수 처리 시스템의 그 모델링과 관련을 해가지고 일단은 전체 시설에 대해서 합해수 처리 시스템 모델링을 하려면 개별 공정으로부터 모든 것에 대한 모형화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델 형태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음과 같이 뭐 실험실 규모의 파일럿 플랜트와 같은 물리적 형태의 모델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 형태로 된 수학적 형태의 모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주 보셨던 전형적인 합해수 모델입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합해수 모델이죠. 다음 그림과 같은데 가장 기초적인 형태로 변수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유량, 미생물 농도, 기질, 포기조, 부피 이 정도가 되겠고요. 공정 같은 경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포기조하고 침전지만으로 구성된 단순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전형적인 그런 합해수 처리 모델의 바이오매스 매스 밸런스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시스템 내의 이제 바이오매스 축적량은 시스템 내로의 유입량에서 외부로 유출될 양을 빼고 시스템 내에서 이제 그 성장한 미생물량을 더하면 축적량이 나온다라는 이제 이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축적, 유입, 유출, 내부 성장이 되겠고요. 앞에 있는 이것과 이제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 축적된 것은 유입, 그 I에서 인플루언트에서 애플루언트를 빼고 유출과 그 다음에 폐기 물량도 같이 빼야 되겠죠. 유출되는 걸 빼고 내부 성장을 이제 더하면은 이걸 수식으로 표현한 게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설계 모델은 이처럼 그 단순한 매스 밸런스 모델에 기초를 하였고요. 또한 정상 상태를 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유입 부하와 운전 조건, 침전지 또는 이제 폭기조에서 그 고형 침전물에 변화가 없습니다. 방정식은 탱크 사이즈라든가 슬러지 생산량 및 주어진 그 고형물 체류 시간, MLSS 등의 성능을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되었고요. 단순 모델의 설계 매개 변수가 더 복잡한 동적 모델의 입력값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전통적인 설계 모델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유입 수질과 유입량의 변화, 그 다음에 운전 조건의 변화라든가 자동 제어 등과 같이 이런 동적 거동에 대해서 모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COD 분율이라든가 사멸 재성장과 같은 세부적인 동적 공정의 묘사가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서 하수 처리 시에 다양한 생물학적 반응을 모사하기 위해서 국제물협회 IWA에서는 1987년 ASM을 개발을 하였고요. 주요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리학적 모델로는 CSTR, 완전 혼합 반응조죠. 그 다음에 플럭 플로우 리액터인 플럭 플로우 흐름 반응조, 그 다음에 회분식 반응조 SBR, 생물막 등이 있고, 생물학적 모델로 살펴보면요. ASM과 ASM2D, ASM3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로는 이제 상태 변수하고 합성 변수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연속적인 공정들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또한 이제 포기와 침전지 모델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SM의 생물학적 모델에 대해서만 살펴보게 되면요.
ASM1은 시초가 되는 그 모델로서 이 모델에서는 유기물하고 질사나 탈질 공정이 고려가 되었습니다. ASM2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 이제 ASM1 모델에서 인제거 공정하고 화학 침전이 이제 추가가 되었고요. ASM2D 모델 같은 경우는 탈질과 인제거를 모두 할 수 있는 미생물 DPAO를 고려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ASM3 그 모델 같은 경우는요, 미생물의 내생 호흡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요, 미생물이 그 물질을 우선 내부 저장 물질을 저장을 한 다음에 산화한다라는 그 개념을 도입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합해수 처리 시스템을 모델링하기 위한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여기서부터는 실제 시뮬레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 시뮬레이터는 아까 제가 초반에 잠깐 언급해드린 GPSX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해야 하고요. 각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1에서 9번까지 9단계로 나눠놨고요. 먼저 첫 번째 프로젝트의 목적과 범위 결정 단계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처음 이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성능 평가를 뭐 할 것인지 또는 새로 설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변경 설계를 할 것인지 운전 조건에 대해서 검증을 할 것인지 등의 이러한 프로젝트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이 목적을 명확히 한 다음에는 그 해당 목적에 맞는 범위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범위에 따라서 수집할 데이터의 개수라든가 사용할 모델 종류라든가 보정 정도 등에 대한 그런 범위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그 범위 선정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목적이 필요하고요. 목적과 그 부합하는 공정에 집중을 하고 모델을 간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모델의 목적과 범위를 결정을 하셨다면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시뮬레이터 안에서 GPSX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를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가 의미하는 것은 이 각각의 라이브러리 안에 그 제공을 하는 모델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 하수 처리일 경우에 CMP 라이브러리를 권유한다라고 해놨는데요. 그 이유가 보시면 CMP 라이브러리에는 유기물하고 질소 제거, 인제거가 가능한 그런 모델들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혹시 무슨 pH 이런 것들도 보실 필요가 있으시다, 아니면 중금속 증강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고 싶다 하시면 멘티스2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 멘티스2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그 하이드로 멘티스사 GPSX를 만든 제조사에서 ASM1 모델과 ASM3 모델을 약간 이제 모디파이해서 제공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 카본 온실가스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멘티스3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추가로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라이브러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하셨으면 범위를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이제 레이아웃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GPSX에서는 이 부분, 이 하얀 여백 부분을 드로잉 보드라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배치할 수 있는 그림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그 공정들을 선택하셔가지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지고 오셔서 이 드로잉 보드 상에 다음과 같이 예시와 같이 이제 배치를 하시고 배치를 한 다음에는 이러한 그 각 연결관로, 내부 연결관로들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병렬로 공정을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직렬로 구성할 것인지, 외부 탄소원이 있으면 외부 탄소원을 투입을 할 건지, 유입수의 개수는 하나인지 아니면 두 개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시면서 레이아웃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GPSX에서는 드래그 앤 드랍 방식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이 레이아웃 배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수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레이아웃을 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는 공정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이제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라벨링을 해야 합니다. 라벨링은 그 해당 공정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요. 이러한 점을 고려를 해가지고 명료하게 작성을 하도록 합니다. 지금 보시는 공정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형 2차 침전지 공정을 가져왔던 거고요. 여기서는 2차 침전지로 라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입부를 보시면 이제 MLSS, 앞에서 이제 뽑기도에서 MLSS가 넘어오는구나 하는 거를 라벨만 보고도 바로 알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애플론트로 이제 유출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지금 왓스로 이제 고형물 폐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서는 이제 아래쪽에서는 내부 반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라벨링으로 적어 놓았기 때문에 쉽게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벨링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개별 공정에 대해서 모델을 선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유입수에 대해서는 보유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COD 프랙션이나 COD 스테이트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BOD 모델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BOD 농도를 정확히 알고 계시다 하시면은 입력을 하시면 된다. 그러면 입력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 시뮬레이터에서 COD 값을 계산을 해주게 되고요. 반대로 정확한 COD 값을 알고 계시다 하면은 COD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반대로 또 마찬가지로 BOD 값을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이제 COD, BOD 분율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미리 입력을 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물 반응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공정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2단계 질소나 같은 경우에는 투스텝 멘티스 모델을 적용을 한다라든가 BBPR 공정 같은 경우는 ASM 2D 모델 또는 뉴 제너럴 모델 같은 경우를 적용을 해야 합니다. 침전지의 경우에는 진의 생화학적 반응을 고려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심플 1D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중력에 의한 침전만을 고려를 하고 생물학적 반응은 고려하지 않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 공정에 대해서 해당되는 모델들을 적용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각 공정에 대해서 초기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입력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이제 각종 조의 부피라든가 규격이라든가 형상에 관한 그런 물리적인 데이터들을 입력을 해주셔야 하고요. 다음과 같이 이제 사이즈라든가 깊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주셔야 하고, 다음으로는 운전 조건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당 공정에 가셔가지고 운전 조건들을 각각 맞게끔 반송 슬러지라든가 폐기 슬러지, 폭기 설정과 같은 운전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이제 유입수 유량, 하수 성상 등에 대해서도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OD, BOD 분율이라든가 VSS, TSS, NH3, TKN 비율 같은 것들도 입력을 해주셔야 하고요. 용해성 COD라든가 나이트레이트 등의 그런 값들도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입력을 할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혹시 여기서 이제 누락된 데이터가 있다면 벤치 스케일 연구라든가 현장에서 이제 실제 샘플링 등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구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입력 데이터까지 다 입력을 하셨으면 전체적으로 유량이 제대로 흐르는지, 그 다음에 MLSS는 적정한지 등에 대해서 이제 매스 밸런스와 유량 체크를 하게 됩니다. 전반적이고 대략적인 체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그래프 또는 결과값을 검토를 하시면 쉽게 검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큰 이상이 없으면 다음으로는 보정을 시작합니다. 보정은 정상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요. 대략적인 보정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시행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가 다양하기 때문에요. 많은 양의 데이터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데이터의 필터링이 요구가 되는데요. 해석 프로그램을 조금 이제 다뤄보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GIGO라고 해서 갭이지 인, 갭이지 아웃이라고 해서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불필요하거나 불확실한 데이터를 넣느니 정확한 이제
확실한 데이터들을 넣어가지고 그 모델링을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그나마 현실에 가까운, 실제 시스템에 가까운 값을 구하기가 쉽겠습니다. 이 정확한 값을 예측하기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를 허용하는 다소 일반적인 그 결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정상 상태에서의 보정이 끝났다면 동적 상태에서의 보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실 데이터를 가져오셔야 되고요. 실 데이터에 화면 표시를 통해서,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여기 표시된 점들이 이제 실 데이터가 되겠죠. 이렇게 화면의 표시를 통해서 운전 변수라든가 경향을 그래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정을 위해서 동적 데이터의 범위를 설정을 하고요. 결과값이, 여기서 실선으로 나타내는 게 이제 결과값이 되겠죠. 결과값이 이 실제 값에 최대한, 이 실제 값과 최대한 유사하게 나타나게끔 보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어떤 것을 동적 데이터 범위를 설정한다라든가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결정하는 건 엔지니어의 그 판단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정까지 다 끝나게 되었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프로젝트의 그 목적에 근거를 해서 시나리오 분석이라든가 민감도 분석, 공정 최적화 등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영국 웨섹스 워터에서는요,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기존 공정에서, 기존 시스템에서 DO 값을 1로 낮춰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를 실제 시스템에 적용을 해서 연간 12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억 4천만 원가량 되죠. 이 정도의 그 비용의 포기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해밀턴시 하수처리장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런 종래의 처리수 흐름에서 다음과 같이 처리수 흐름을 변경을 해가지고요, 시설물 추가 없이도 목표 수치를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이제 설계 시 목표 수질 달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다음과 같이 수행을 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가평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표준활선 썰러지법을 적용을 했었었고요. 오송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RBC 공법을, 그 다음에 옥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표준활성 슬러지법을 적용을 해봤었고, 탄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DAF 공법 등을 적용을 해서 수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여기까지 이제 합해서 공정분석 모델링을 위해서 모델, 시뮬레이터, 시뮬레이션 등 이제 용어의 정의라든가 이해와 관련된 기초 사항들, 그리고 합해서 모델링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발표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은 지금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